대한민국 이슈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기습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지금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이 또 다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이 가뜩이나 민감한 사드 배치 이슈에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사실에 대해 통화를 하고 해당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이마저도 각국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접한 국민들은 또 한 번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어떠한 것이든 국민이 다시 한번 분노하는 일 없이 모든 일들이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랍니다. 지난 2014년 수수로 사망한 신해철 씨의 유족에게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신 씨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 아내에게 6억 8천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운 뮤지션 신해철. 부디 앞으로는 누군가의 실수로 그처럼 안타깝게 우리를 떠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인적인 이자, 강압적인 대출금 회수. 앞으로는 서민들을 울리는 일부 대부업체들에 의한 피해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불법 고금리 대출에 따른 피해 예방 요령을 소개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때 업자가 수수료를 요구해 수수료를 줬다면 그 액수만큼 원금을 덜 줘도 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운전할 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열쇠가 되는 블랙박스. 그런데 만약 이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블랙박스의 핵심 기능인 녹화가 안 되거나 영상 품질이 불량한 경우가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원 불량과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블랙박스 구입 시 스마트 컨슈머 내 성능 비교 분석 결과를 참고할 것과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할 것. 그리고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해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 상태 점검과 메모리카드 교체 등을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세계적인 서비스 우버가 국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사업용 차량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버코리아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우버코리아가 범행에 대해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는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내에서 우버 택시 영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현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해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 높은 이자율 때문에 부담이 엄청난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불법이나 편법 업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또 일정 금액을 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앞서 전해드린 이슈를 보니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갔다면 그만큼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그렇게 대출을 신청한 금액에서 일부를 떼는 업체의 논리가 선이자 개념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선이자요. 네. 나중에 발생할 이자를 원금에서 미리 제하고 대출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선이자 개념에서 수수료를 받고도 또 대출 원금까지 전부 갚으러 하는 것은 이 요구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이자율이 법적으로 좀 정해져 있죠. 네, 그 원칙적으로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 그래서 현행 대부업법에 의하면요, 등록된 업체 대부업체인 경우에는 최고 이율이 27.9%고요. 27.9%. 예. 그 외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이자 제한법에 적용되어 가지고요. 예. 25%의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만약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줬다면요. 예. 그 원금을 충당한 걸로 보는 게 법의 태도고요. 그리고 원금을 다 충당하고도 남는다 하면은 예.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법의 내용입니다. 아, 등록된 대부업체는 27.9%, 그 외 업체는 25%, 그 외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꽤 많은가 봐요. 네,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어떤 점을 중요한 사항으로 체크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이자율이나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또는 은행연합회, 금감원 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등록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 네, 예.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전화를 하면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133 2입니다. 1332번 네. 전화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네. 있고요.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냐면요. 대출 상담을 진행할 때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 이런 네. 식으로 수수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광고도 쉽게 보실 수 있는데 누구나 신용 불량자도 대출해주겠다. 뭐 이런 신용불량자도 네. 대출해준다. 이런 광고, 한시적인 상품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대출을 유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부업체의 요구에는 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의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뭐 원금과 이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금리 피해 사례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요. 재빨리 금감원에 신고하셔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나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요. 금감원에 신고하면 자율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시에는 대부 계약서, 이자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렇게 또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법정 최고 금리 이내로 계약 내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피해 사례가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금감원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런 제한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따지셔서 나의 권리도 좀 찾으시고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대한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자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장현정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이슈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인터넷 세상에 필요한 법률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너무 방대해 보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 세상이 요즘 너무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상에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라는 비윤리적인 뭐 생중계라고 할까요? 네.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페이스북, SNS에서 자살까지 생중계를 하는 일들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막 생각나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태국의 한 남성이었던 것 같은데 딸을 목매서 이제 자살하게 한 걸 생중계하고 이어서 본인도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달 미국 시카고에서 10세 소녀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고요. 예. 또 이번 달 16일에는 길을 걸어가는 노인을 총으로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한 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국내에서도 혹시 SNS를 통해서 이런 범죄가 생중계된 적이 없었죠? 네. 아직 국내에서는 SNS를 통해 자살이나 상일, 강간과 같은 흉악범죄가 생중계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SNS를 이용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돈벌이를 위해 음란 행위를 한다거나 아. 불법 도박, 불법 강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 세상이 변하고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게 좀 당연한 것 같긴 한데 범죄 같은 것은 좀 발전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범죄도 같이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사실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그 범죄 형태가 그리 다양하지 않았는데요. 네. 최초에는 채팅 문화를 통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범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통신망과 통신 서비스가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범죄의 유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과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동네에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통칭 사기꾼이라고 하는 범죄자들이 네, 사기꾼. 네,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사기를 친다거나 그렇죠. 네, 이런 네. 경우였다면 요즘 들어서는 이제 메신저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 메신저를 이용해서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다수 범죄 행위가 등장을 했고요. 예. 또 최근처럼 선거와 같은 큰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는 네.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범죄로 여론을 움직이는 문제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채팅으로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을 준다 해도 보통 상황이 1대1 개념이고 또 컴퓨터를 켜지 않으면 그런 네. 상황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였다면요.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런 것 모든 것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특히 단체 카톡 채팅방이라든지 예. 더 이상 1대1 공간이 아닌 경우 같은 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범죄가 일상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문제가 된 학교 폭력이 카톡 감옥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으로 문제되기도 하는데요. 카톡 감옥이요? 네. 네,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최초에 7명이 있었는데 네. 한꺼번에 6명이 빠져나가 1명만 남게 된다든지 한 명 갇히는 거예요, 카톡에? 네, 그래서 카톡방을 폭파한다는 이른바 방폭으로 네.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혼자 남은 학생들은 죽고 싶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 카톡방에요? 그런 일을 당함으로 해가지고 네. 모욕감에 자기의 일기장에 쓴다든지 네. 자신의 SNS에 쓴다든지 예. 그렇게 괴로운 심정을 남기는 거죠. 예. 그럼 그 카톡방 본인도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근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SNS 활동이 오프라인보다 더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따돌림으로 인한 아이들의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간다 하더라도 예. 다시 불러들여서 또 욕설을 하고 갑자기 6명이 나가버리고 네. 또 불러들여서 네. 욕설을 하고 나가버리고 이런 식의 무한 반복의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돈을 빌려달라 아니면은 마지막이니까 너 이번에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런 단톡방에서 협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후배들에게 네. 중학생 후배에게 돈을 뜯어내는 이런 사기 수법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이것도 다 SNS를 통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에 많이 악용이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게 계정을 거래한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인원에 따라서 이제 페이스북 계정이 확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팔로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찾고 네.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친구로 한 명 등록되어 있을 때마다 30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당 30원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게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팔로워가 뭐 10만 명, 80만 명 예. 뭐 이렇게 많은 숫자로 넘어가면 갈수록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런 계정을 팔로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또 그렇습니다. 거래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사실 불법 아닌가요, 변호사님? 그 현행법상 계정을 사고 파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적법, 불법을 논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 것 현재가 같고요. 없는 거죠. 네, 다만 그게 부정한 목적, 또 불법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SNS나 이런 인터넷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거가 익명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현실성이라는 단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앞서 저희가 예시했던 사례들 뭐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단 구타를 하는 뭐 모습이 생중계된다든지 이런 게 내 눈앞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방송을 보고 또 그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일어난 사례에 앞서서 뭐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신고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미국 시카고 15세 소녀가 집단 성폭행 당했던 사건에서는요. 피해자의 가족의 신고로 뒤늦게 이제 생중계가 중단되는 사태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시간 이 생중계를 보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지금 시청자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범죄를 방관한 거잖아요. 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없나요? 미국이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예.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도 경찰이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폭력 행위를 보게 된 사람이 상황에 개입하거나 네. 경찰이 신고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지금 하는 건데요. 다만 좀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네, 공격받고 있는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이제 중재에 나서도록 하는 법을 채택한 주가 있습니다. 아, 네. 어린이인 경우는 법으로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거면서도 이렇게 구조하지 않는다면은 예. 이게 구조 불이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구조 불이행죄로 처벌해야 되는 규정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네. 특히 뭐 프랑스, 독일, 유럽에서는 시행되고 있긴 한데요. 아직 미국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대부분의 주에서는 규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아, 일단은 미국은 의무 없음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 참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뭐 SNS 상으로 문제가 뭐 청소년들 얘기만 들어봐도 이거는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국내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유해 콘텐츠를 방치한 인터넷 업체에게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네. 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아직 이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 아직도 계류가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네. 구글, 페이스북 같은 SNS들은 해외 사업자이잖아요. 그러면 국내법을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네.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를 내린 유해 콘텐츠의 네. 70%가 해외 사업자를 통해 유통됐거든요. 그 때문에 국내, 국외를 사업자 할 것 없이 예. 어떤 기준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그런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관이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 지금 얘기하신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유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유통하는 업체들인데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실제로 세계에서도 그런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 유통 플랫폼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에 관한 해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떤 소개해드리면요. 사례인가요? 네. 올해 1월이었죠. 한 시리아 난민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네. 찍은 자신 사진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에 쓰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네. 페이스북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독일 한 지방법원은 네. 그 사안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지도 않았고 네. 또 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물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그 회사의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네. 그렇고요.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거 좀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최근 가장 문제가 된 페이스북의 경우에는요.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콘텐츠 관리를 위해서 페이스북이 수천 명에 이르는 자체 모니터링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페이스북 현재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네. 현재 가입자 수가 18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7억 원, 7억 명. 네. 트위터 역시 월 평균 3억 2천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인구가 네. 75억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상당한 수의 네. 사람들이 이 정도가 SNS를 네.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올라오는 모든 영상을 체크할 수 있을지 좀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의 여지는 듭니다. 예. 근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업체들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음란 영상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1차적으로 감지를 한 뒤에 사람의 확인을 거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정말 이렇게 수천 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있다고 해도 18억, 19억 정도 되는 가입자들이 뭐 동시에 올리지는 않겠지만 뭐 100명당 한 명만 올린다고 해도 그 영상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사람이 직접 확인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좀 활용하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세계적으로 SNS와 인터넷의 폐단을 시장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열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 그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라서 그 현재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계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 네. 그나마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이 해당 기술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인공지능을 위한 검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영상 속의 언어를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장난이나 농담 등의 그 미세한 뉘앙스까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뭐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인공지능 AI가 발달하더라도 농담 이런 네. 것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시간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정을 그렇습니다. 이해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고차원적인 부분이라서요. 예. 네, 아직까지는 무리지 않을까요? 네, 뭐 4차 산업혁명 온다고 하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오리라 좀 기다려 보고요. 자, 이와 같이 SNS와 인터넷을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장 변호사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법적 장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글로벌 사업자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를 축적하고는 있지만 이용자의 불만이나 요구사항, 심지어 이번에 일어났던 태국 그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태국 당국에서 요구를 해서 24시간이 지난 이후에서나 영상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꽤 네. 오랜 시간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사업자가 정부 당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경의 커튼 뒤에 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충격적인 생중계 영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인터넷 영역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사업자가 정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이라도 네. 그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 있으세요? 네, 인터넷 범죄의 위험성은 바로 가공할 만한 전파력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을 통한 검열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시점에서 이 전파 가능성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상 업체 관리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전파된 영상물을 검토하고 삭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해 매체물을 최초 발견한 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영상물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관리팀이 이게 정말 유해 매체라 판단해서 삭제 조치까지 이어진다면 네. 그 최초 신고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면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유해 매체를 보고 또 전파하는 데 열을 올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으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보면 자정작용을 하는 데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로 유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 지급 의무에 대해서 네.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의 파파라치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존재를 만들자라는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지금까지 인터넷 세상에 필요한 법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화이트보드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변호사님 마지막 촌철살인의 한마디 뭐라고 쓰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부터 볼까요? 네,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아까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흉악범죄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동안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치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중계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급속도로 확대되는 인터넷망에서는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우리 모두가 나서서 도와주는 사회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개인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좀 더 이런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켜가는 데 있어서는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인터넷상에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하자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 변호사님은 네, 저는 유비무환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그 뜻은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터넷 시대에 그 편리함을 누린과 동시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문제를 대하기에는 너무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 SNS 앞으로 이 세상이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리미리 법적인 제재 필요하다면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이슈 인터넷 세상에 필요한 법률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쫓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성원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어떤 이슈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흉악범죄 강경처벌 논란. 사실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국민적 분노를 사는 뉴스가 있다, 만약에.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막 불을 끌어서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다가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 결과나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주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흉악범죄에 대한 감경 처벌 논란,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5월에 있었던 선마을 유교사 서폭행 사건을 예로 들까 합니다. 예, 지난해 5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 사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폭력 범죄에 처벌되에 관한 특례법 위반, 예.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심이 진행되는데요. 네. 검찰의 구형과는 달리 1심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고요. 1심에서. 네. 이어서 최근에 2심이 나왔는데요. 네. 거기서는 그 형이 더욱 감량돼가지고요.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지금 줄어든 숫자를 보니까 8년, 5년, 5년 이렇게 줄어든 건데 네.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네, 우선 재판부가 밝힌 감령 이유는요. 예.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또 쌍방 간에 합의가 됐다는 이유인데요. 네. 그 감경의 법적 근거를 좀 살펴보면요. 네. 구체적으로 우리 형법 51조에 보면은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이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또 그리고 형법 53조에 보면은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장량 감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합의는 바로 이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외에 또 한번 참고할
또 구체적으로 들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성범죄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네. 중요한 감경 요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경우는 뭐 어떤 이유로 일단 합의된 피해자가 가해자 선처를 바라고 예. 또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합의를 그래서, 했다는. 네, 그래서 형법 51조엔 뭐 1조 또는 53조엔 거기에 장년 해당이 감경할 된다는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있고 예. 대법 양형 기준에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예.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뭘까요? 피고인들이 이렇게 큰 폭의 감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승복하지 않고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말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유라도 좀 들어보죠. 어떤 이유인가요? 네, 중대한 사실 오인이라고 하는데요. 중대한 사실 오인이요? 예.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사실 오인을 들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네. 아마도 각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사전 공모를 계속 부인해왔고요. 네. 전신 재판에서 공모 부분을 일부 인정한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모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구체적인 예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중대한 사실 오인을 사유로 들었다. 네. 보통은 양형 부당 아니면 이 중대한 사실 오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양형 부당으로 예. 또 소송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중대한 사실 오인으로 했다. 예,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이 틀렸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서 설명드리면 네. 뭐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칩시다. A가 B를 뭐 12조로 싸움 붙어가지고 네. 폭행을 하게 A가 되었다라는 B를 사실과 때렸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B가 죽어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네. 라는 두 가지 사실이라고 칩시다. 네. 근데 재판부가 만연히 A가 폭행을 해서 B가 죽었다라고 거기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만연히 인정하면 그게 바로 중대한 사실 오인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선말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 예. 피고인들이 주장한 바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예. 자신들은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공모를 전제로 해서 양형을 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 이런 지지인 걸로 보기 전입니다. 공모한 게 맞지 않나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공모를 많이 공모했다는 심증을 많이 네. 기울여져 있지만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또 아니라고 또 항변하는 거겠죠. 그래요? 뭐 1차적인 폭행도 있었고 2차적인 폭행도 있었다고 얘기 기사에서 봤는데 네. 이런 공모이지 않나 싶은데 우선은 네. 일단 뭐 그렇게 항고를 했다고 하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이 외에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감경 처벌과 관련한 사건들도 있을까요? 또 많은 국민의 울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하죠. 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으로 구형을 했는데요. 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을 했고 결국 징역 30년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이야기를 한번 다뤘었거든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심신미약, 심신상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신상실은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네. 심신미약일 때 감형이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사건 말고도 개인적으로 매우 화가 났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영유아들이 이제 생명을 앗아갔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요. 예. 혹시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감형이 됐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제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국내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버렸다라고 네. 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네.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대신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영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을 해서 이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정말 약한 부분인 것 같고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정말로 유죄가 인정돼야 되는 부분은 너무 심한 감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슈 프리즘 하면서 법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를 보다 보면 사회 시스템을 지탱해 주는 건 법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법 감정이라고 할까요? 네. 법과 법 감정 사이에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걱정을 하실 테고 사실 저희 법조인들도 법강정과 이런 법률이 집행해서 처벌되는 그 관계 사이에서 괴리감으로 좀 예. 고민도 많이 하고 사실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감경 처벌을 예로 들면은요, 감경 처벌이 이런 흉악 범죄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죄를 가볍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한 측면도 있거든요. 혹시 아, 네, 반대쪽으로 생각해서. 네 반대쪽으로 네.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아버지 사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초콜릿 아버지 사건. 네. 사건이 붙었기 때문에 심각한 네. 것 같긴 한데 초콜릿이 붙어서 좀 달달한 내용인 것 같은. 맞나요? 네, 사실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딸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주려고 하였던 40대 아버지께서 네. 상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 2개를 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소설 좀, 같은 이야기네요. 네,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경찰서가 이 사건을 두고 뭐 구속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예. 즉결 심판으로 감경하기로 의결을 해서 그럼 즉결 심판을 받게 되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처벌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는 이런 감경 처벌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네. 이럴 때는 감경 처벌이란 게 참 알맞게 잘 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경 처벌이 되는 이유 이외에도 뭐 몇 가지 사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말 일고사 성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의 합의입니다. 합의요. 네. 피해자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를 했으니까 뭐 네. 참작을 해서 처벌 세기를 좀 조절한다. 네. 근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합의가 그 감경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 피고인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협박을 한다든지 또는 계속 무리하게 찾아가서 예.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든지 네. 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 실례로 2014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가해자 특수관간의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예. 그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예. 뭐 이제 합의를 할 것이냐,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또 공탁을 하려면 이제 좀 신상 정보 필요하니까 예. 또 뭐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가 상당히 또 2차적인 충격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가해자 측에 가서 알게 돼서 나를 찾아왔을까라고 한번 알아봤더니 이제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수사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이제 유출이 된 거네요. 유출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3천만의 난액의 승소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지적장애인을 강제 노역시킨 뭐 농장주 부부에게 징역이 뭐 어떤 선고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탄원서도 제출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 이런 합의 이런 예. 거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판사가 양형을 할 때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뭐 법적 문제가 있거나 한 예.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렇게 고무줄 같은 형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실제 양형의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비율이 한 80% 정도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조금 전에 얘기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란 것도 영향을 미친 거죠. 네. 그래서 판사 재판부가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감형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판단을 들면 얼마든지 할 줄 아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합의가 감형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이유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묻지마 강남역 네. 살인사건 같은 경우처럼.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죠. 네. 근데 특히나 다른 이유보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술을 마시고 나서 네. 내가 뭐
내 의지가 아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공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기준보다 완화된 내부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처분 행정심판에서 관대한 판결이 내렸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도요. 예.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논리로 인해서 처벌이 감경되는 일들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저희가 또 합의 하나 얘기했고요.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실 이 네.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뭐 요건들이 있을까요? 네, 그 전에 주치 감경에 대해서 잠깐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요. 예. 성폭력 특별법에 보면은 주치 감경을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 임의적인 배제 조항이다 보니 법관이 감경을 그대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예.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 기준이 임의 규정이고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법관의 고무줄 같은 양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법적으로 또 첨정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요.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또 자수인데요. 자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마약 범죄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특별 자수 기간을 마련하고 예.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자수를 하게 되면은 뭐 기소유예 또는 치료 감호 수준의 처벌을 아주 약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 자수에서 광명자자는 말이 이런 거에 좀 기반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강력 범죄에 대한 강경 처벌 논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강경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성훈 변호사님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사회에서 살펴본 대로 법정의 감경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감경이 이루어진 데는 법관의 원정주의도 있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감경해주는 갈래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요. 법관의 온정주의. 네, 예. 아무래도 피해자보다는 예. 피고인과 많은 법정에서 대면하다 보니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인지상정인지라 예.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기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영정주의가 발현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일단 항소를 하면 어느 정도 1심보다는 좀 감해주는 그런 가능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네. 예,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예. 이 부분은 보존해야 할 법적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대법원 양형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입법내에 비하면은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좀 낮은 부분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 전문가들의 평가이기 때문에요. 네, 전반적으로 상향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강제력을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관의 온정주의 그리고 이 감경해주는 게 관행이다라는 말씀을 잠깐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법관이 그냥 법관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온정이 굳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물론 이제 예. 법관은 이제 법관 양심에 예. 따라서 재판한 사람이긴 한데 그런 법관이기 이전에 인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관이 반드시 그렇게 온정주의 판결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피해자에게 더 많은 온정주의를 좀 주입시켜 네. 주시면 대행시켜 주시기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자, 장현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저는 혹시 2016년에 발표된 OECD 보고서에 의하면 네.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예. 국민의 신뢰도가 나와 있는데요. 신뢰도 네. 매우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몇 퍼센트일지 가늠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 2016년 기준이긴 합니다.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예, 2016년이면 더 떨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네. 분위기 세상이, 상으로 봐서 한 20%? 거의 맞아요? 근접합니다. 27%. 27%입니다. 27%. 예. 지금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해서 거의 꼴찌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정관예우 등으로 대변되는 사법 불신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라 그런 양형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피고인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로 선고하고 처벌할 것인지가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아까 김성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온정주의의 문제도 있고 양형 기준이 전반적으로 또 낮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범인 검거와 예외 없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있고 평등한 법률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이론과 양형 실무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법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처벌 수위도 적정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흉악범죄 감경처벌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성원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네, 저는 도불수류라고 적어봤는데요. 네. 그 뜻은 나라의 법이 엄격하고 질서 있게 다스려져서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사람조차 없다. 이런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물론 이제 법이 막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력한 법적 처벌이 사회의 안전을 가져오는 것은 어느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은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재판 문화가 시급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도불수뷰. 네. 네, 정말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엔 장현정 변호사님 말 들어볼까요? 네, 저는 법질서의 원칙을 준수하자라는 이제 글을 적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로교통법에는 없는 감경 사유를 포함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감경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법강정과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겠습니다. 이처럼 법에도 없는 감경 사유를 적용하는 것.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효성 있고 평등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질서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네, 원칙이 중요하다.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흉악범죄 감경처벌 논란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력범죄, 범죄 중에서도 아주 강력하다는 뜻이니까 이 강력이라는 이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강정 사이의 괴리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이슈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두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또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